네, 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이제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 이제 진입을 위해서 설명회 들으러 오셨죠? 그래서 저는 민법 강사니까 일단 뭐 민법 공부 방법론부터 이제 뭐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처음 알아보시는 거니까 뭐 기본적인 과목 개관이나 뭐 이런 거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리사 시험은 아시다시피 이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를 합격해야만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오로지 객관식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지선다죠. 그죠? 5개 지문 중에 이제 맞는 정답 골라내면 되는 여기 1차 시험이고, 여기서 합격하면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2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이제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 종이 백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거 이제 2차 시험인데, 이제 2차부터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설명회니까 이제 1차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차 객관식이고, 이 1차 시험은 과목이 3과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 산업재산권법입니다. 산재법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이렇게 이제 하죠. 그죠? 이 산업재산권법 안에 특허법 있고, 상표법 있고, 디자인보호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면 결국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법률들을 가장 많이 쓰실 텐데, 근데 예컨대 특허권이 침해됐다. 특허권이 있는데 특허권이 침해됐다 그러면 민법상 손해배상 조건이 발생하고 이런 민법 관련 문제들이 막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변리사 1차 시험에 민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교시 민법, 3교시 자과인데 자연과학 안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렇게 이제 4과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산재법 같은 경우도 이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어떻게 3과목인데 이제 1과목으로 돼 있고, 자연과학도 4과목, 물화생지 4과목인데 이제 한 과목이잖아요. 교시가. 그죠? 근데 이제 민법은 단일 과목인데 그냥 1과목이에요. 각각 100점이 이제 100점씩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총 40문제씩. 전부 다 40문제예요. 40문제씩 3과목 100점인데, 민법은 단일 과목인데 40문제가 이제 100점이 돼 있다. 그만큼 민법이 다른 과목보다 양이 많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40문제 100점이니까 이제 한 문제당 2.5점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잘 아시다시피 뭐 좀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차 시험을 한번 합격하면 그 당해 연도에 2차 시험 한번 볼 수 있고요. 그 당해 연도에 2차 시험을 불합격하더라도 그 다음에 2차 시험까지 2차 시험을 2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한 번 합격하면 2차 시험을 2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이 이렇게 이제 3과목이고 전부 다 객관식이다. 그래서 민법은, 제가 이제 민법 강사니까, 민법은 2차에는 없습니다. 2차에는 민법 대신에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이제 2차에서는 민법이 없고 민사소송법이 있기 때문에 민법은 객관식만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민법 논술형까지 준비하려면 정말 어려운데 다행히 민법이 2차에는 없어요. 그래서 1차 객관식만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민법은 그냥 객관식 과목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과목이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년에 이렇게 이제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이제 1년에 시험이 한 번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험 기간도 보통 1년을 잡고 들어오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내일 이제 3월 4일인데 주로 이제 3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이제 민법 기본 강의를 개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바로 지지난주였죠. 우리 2월, 주로 이제 2월 셋째, 넷째 주 토요일, 2월 말 토요일쯤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차 시험을. 주로 이제 2월에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올해, 이제 62회, 그러니까 이때 60일에 시험 받고, 이제부터 이 땅 해가지고 62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때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민법 기본 강의부터 시작한다. 물론 이제 우리 여러 과목이 있으니까 종합반 같은 경우는 민법에다가 자연과학 하나 추가해서 이제 시작하시고들 그러는데, 그 얘기는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민법만 기준으로 하면, 요 민법이 기본 강의하면 50회를 합니다. 50회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제 5일 강의하니까
5회. 일주일에 5회인데 50회니까 10주가 걸리죠. 그럼 이제 10주 따져보면은 2개월 반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만큼 이제 하면은 주로 이제 5월 중순에 이게 기본 강의 끝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6월쯤에 또 이제 이번엔 민법 중급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럼 또 요거는 중급 강의는 한 35회 정도 해요. 뭐 한 7주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급 강의 시즌 2.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8월쯤, 이거 좀 짧아졌는데, 8월쯤에 객관식 강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객관식 강의가 끝나면 한 10월? 이때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62회 시험이면은 이것도 아마 내년, 뭐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지만 내년 2월 말 이제 첫 토요일, 그죠? 2월 말쯤에 또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제 현실적인 목표는 이제 요 시험에 이제 1차 합격하는 게 지금 이제 목표로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에 들어와 계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일단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 이제 자료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로마 짤반의 민법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줄만 뭐 다 읽어보기는 뭐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보시면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다. 둘째 줄, 그 양이 엄청나게 많다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른 거는 이제 뭐 3과목, 4과목이 100점인데 민법은 단위 과목인데 100점이죠. 그만큼 양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 기본 강의 들으면서 따라와도 5회씩 이제 10주 해가지고 2개월 반이 걸린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한 번 보는 데만도 오래 걸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문단 가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 다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여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법도 대목차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민법도 요 이제 목차를 나눠보면 그게 민법 총칙. 여러분들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라고 있는데 이 채권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단원으로 나눠져 있다. 민총, 물권, 채총, 채각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문제 40문제라고 그랬는데 보통 12문제, 12문제, 8문제, 8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40문제. 뭐 이거는 출제자들이 다 지켜줘요. 그래서 총 40문제인데 민총 12, 물권 12, 채총 8, 채권 강론 8 이렇게 해서. 뭐 채권법 합치면 이제 16문제인데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12, 12, 88.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민법 총칙이라고 돼 있는데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물권과 채권의 기본적인 공통되는 사항들을 모아놓은 게 민총이에요. 이렇게. 그죠? 총칙이라고 그러니까 왠지 뭐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을 모아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모아놓은 게 민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하고 채권도 사실 이제 물권하고 채권은 이제 다른 거긴 하지만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이거는 뭐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들어만 두세요. 그러니까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물권이 변동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단어로 나눠놨는데 얘네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천 부분들이.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우리가 민법 총칙을 잘 알고 싶다고 그래갖고 민법 총칙만 100번을 읽었다. 민법 총칙을 잘 아냐? 모릅니다. 왜?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아는데 이 뒤에 걸 안 보고 이것만 봤다 그러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하려면 이제 교과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 민법 총칙 보는데 갑자기 뒤에 물권 채권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그 대법원이 판결문을 내면 이거 판례라고 부르는데, 그죠? 기본적인 쟁점이 민법 총칙 쟁점이어서 민법 총칙 안에 들어있는 판례지만 우리 판결문에서 뭐 판례 쓰면서 이거 뭐 구별하면서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 안에 막 물권 채권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 보는데 이런 거 판례 보면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법학 공부할 때 자, 이제 여러분들 수험에 들어오면 회독이라는 용어를 많이 이제 접하시게 될 텐데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봤다. 그러면 1회독. 다 보고 와서 돌아와서 2번 봤다 그러면 2회독. 또 보고 다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3회독.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민법 총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민법 총칙만 100번 봤다 그러면 안 되고, 한 번까지 끝까지 보고 오면 그래도 이제 뭐 완벽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대충 무슨 내용들이 있는 게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안 상태에서 이걸 봤을 때 그때 실력이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을 공부할 때는 그냥 내가 너무 성격이 꼼꼼해서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못 넘어간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일단 끝까지 보고 와서 다시 보고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죠? 요거는 좀, 법학 공부할 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두 번째 어려운 이유가 각 단원의 연관성이다. 그래서 물권이나 채권도 모르고 민법 총칙 보는데 뭐 제대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다다음 줄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이제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무슨 개념이 중요하다? 회독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엔 뭐 민법 총칙만 공부하다가 나갔다가 뭐 다시 들어와서 공부해야지 그러고 또 민법 총칙 본다 실력 많이 안 늘어요. 그래서 민법은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한번 다 보고 그다음 돌아와야 돼.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문단 마지막에 밑줄은 이건 여러분들 우리 수험 기간 1년이잖아요. 1년인데 이 민법 안에도 그러니까 뭐 굳이 단계로 따지면 1단계부터 10단계? 그래서 막 제일 쉬운 거, 그다음에 어려운 거 점점 응용이 돼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단계부터 10단계가 그냥 민법 총칙에서부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학이면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그 덧셈 뺄셈부터 배우고 차근차근 올라가잖아. 근데 우리 법학을 공부할 때는 민총에 그러니까 물권 뭐 채권 이런 거 초등학생 정도도 모르는데 갑자기 뭐 민법 고등학생 수준의 뭐 이런 판례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처음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밑줄도 읽어는 보시면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 당연히 섞여 있다. 그래서 변리사 시험 1년에 1회 시험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그냥 이걸 다 정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처음 볼 때 무지하게 어렵다. 잘 이해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강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는 이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설명드리면서 일단 이해시켜드리고 막 넘어갑니다. 민법 총칙할 때부터 막 뒤에 거 끌어다가 설명드리고 뭐 사례 설명드리고 그죠? 그래서 이해를 시켜드리면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 정리해보면 민법은 각 단원 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좀 민법을 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2회독도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근데 또 이제 민법이 이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기본 강의하면 1회독이죠. 그 다음에 중급 강의하면 2회독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학원이 경험의 선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렇게 3단계로 괜히 짜는 게 아니에요. 1회독, 2회독, 3회독 이런 식으로 따라오게 돼요. 그죠? 그러면 요때쯤 돼야 비로소 민법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회독, 2회독, 3회독. 근데 자, 민법 3회독 했더니 몇 월 달 돼 있어요? 10월 달 돼 있습니다. 10월 달.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죠? 시험이 당장 내년 2월인데 3회독 가면 10월이 돼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근데 이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데 민법은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처음 입문해서 한번 보는 데만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뒷부분 공부할 때 좀 또 앞부분의 기억이 희미해지죠. 그죠? 그러면 계속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일단 잘 버텨야 됩니다. 3회독의 수준에 올라가서 이게 이런 게 민법이구나 이런 걸 알 때까지 이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이런 분들만 중간에 내가 민법을 그래도 강의도 듣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고 뭐 중간에 좌절하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결론이죠. 그래서 이제 밑줄 보시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민법은. 그래서 다음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막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이런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이거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이게 효과적인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학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보시면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하라면 돼 있는데,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해야만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민법을 정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아요. 왜냐? 그만큼 민법을 되게 열심히들 해요. 그죠? 그리고 민법이 제대로만 하면 점수 따기가 좋은 과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법을 점수를 못 맞으면 1차 시험 합격하기 어렵다. 그죠? 이 전제 깔고 여기서 백백백이라 그랬는데 이 자연과학이 우리 변리사 시험 준비하겠다고 들어오시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이 이공계열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나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뭐 아무래도 과학적인 측면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공계열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나는 생존 법학이란 건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뭐 배운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죠? 나는 이공계열이라 자연과학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점수를 보면 얘는 90, 얘는 보통 60 이렇습니다. 점수가. 왜냐? 여러분들이 자연과학 뭐 이공계열이라고 해도 물화생지요 네 과목에 모두 다 정통하신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전공이 있죠. 물리 전공이다 그러면 뭐 생물지학 좀 약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생물 전공이다 그러면 물리화학도 뭐 좀 약하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가 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갖고 이 자연과학을 이공계열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도 70점 맞기가 어렵다. 70점 맞으면 잘 맞은 거예요. 70점 맞으면 거의 합격권입니다. 그래서 합격권, 물론 이제 뭐 해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자연과학은 보통 60에서 70 나온다. 합격생들을 봐도. 그죠? 그러면, 자, 근데 이게 매년 1차 시험 합격 커트라인을 보면 대충 76에서 77 정도의 결정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게 난이도 편차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요즘 좀 심했었는데 재작년에 70점 몇 이게 커트였어요. 근데 올해는 재작년에 80점 몇이 커트였어요. 무지하게 쉬웠죠, 문제가. 그런데 그 다음에 작년이죠. 작년에 바로 커트가 70점 몇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1차 합격 커트라인의 통계표를 쭉 봐보면 가장 많은 점수대는 여기 형성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좀 중간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커트는 76, 77 요 정도 나오고, 진짜 어려웠다 그러면 70점대로 쭉 떨어지고, 좀 쉬웠다 그러면 이제 80점대로 커트라인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 빼고 통상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자, 자연과학 이거 70점 맞기 진짜 어렵다 그랬죠? 대부분 60점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60점 맞는데 커트가 76, 77점이면 이 모자란 점수 어디서 메꿔줘야 돼요? 여기서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인 수험생들은 목표를 90, 70 이 정도 잡고, 이 정도 나오면 이때는 뭐 그냥 합격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러면 평균이 80점이 넘어요. 그죠? 엄청난 점수인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과학이 아무리 전공자라도 모든 과목에 정통할 수 없어서 점수가 60에서 7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최소한 법과목에서 90점 이상씩을 찍어줘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에서 고득점 하지 못하면 1차 시험이 합격이 어려워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자연과학 잘한다 그래도, 뭐 과고다 그래도, 뭐 과고 출신이다, 뭐 과학이다, 뭐 그래도 이거 이제 70점 넘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뭐 자연과학 선생님 나중에 또 와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법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맞아줘야 된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 합격하니까 고득점을 어떻게 해야 공부해야 되냐? 보시면 1번에 이와 암기에 반복돼 있고 이제 괄호치고 암기의 중요성 이렇게 써놨죠. 이게 자,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변리사 시험 진입하시는 분들이 나 어릴 때 공부 좀 해봤다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너무 좀 뭐 당연한 얘기 뭐 하라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대부분이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너무나 이해 위주로 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문제 맞추면 잘한 거고, 암기해서 맞추면 잘못한 거고,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이제 민법은 반복이 됐는데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요쯤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암기가 잘 돼 있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 매우 수월해요. 근데 그냥 쭉 이해만 하고 봤다? 암기가 뭐 좀 잘 안 돼 있다? 근데 다시 와서 본다? 그러면 실력이 확 또 안 늘어요. 그래서 법학은 이해와 암기를 같이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만 치중을 하니까 제가 괄호 안에다가 암기의 중요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물론 모든 학문이 이해가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법학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두 이 법학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암기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해가 기본이긴 하지만 틈틈이 암기를 해놔야 3월 달부터 암기를 시작해서 틈틈이 암기를 해놔야 그래야 나중에 요게 이제 극복이 됩니다. 이해가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얘기들은 뭐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너무 이해에 치중하지 마시고 시작하자마자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암기를 하면서 가자.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2번 있습니다.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 요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 민법은 객관식만 1차에서 보니까 객관식 과목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객관식 문제는 언제부터 봐? 8월부터 봐. 그죠?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민법이 처음에 뭐 이래도 하는데 뭘 알겠어요. 뭘 아는데 문제를 풀어요. 그죠? 사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동네에서 뭐 제가 이제 뭐 제일 먼저 시작했고, 뭐냐? 기본 강의하면서도 객관식 문제를 병행을 해요.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때 그냥 계속 기본서만 보다가 그냥 그 문제 안 풀고 기본서만 보다가 8월 달에 객관식 시작한다? 좀 늦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할 때부터 객관식 강의, 저는 뭐 강의 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뭐 저 말고도 이렇게 좀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지금 이제 나중에 요 설명이 끝나고 나가시다 보면 저기 견본 교재가 이렇게 진열이 돼 있을 텐데 그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 나가서 저쪽에 보면 견본 다 꽂혀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께가 얼마인지. 그래서 제 민법 교재 이제 포인트 민법인데, 포인트 민법 시리즈인데,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기본서가 960페이지 정도 돼요. 올해는 좀 늘어서 980페이지다. 두꺼워요. 많아요. 980페이지. 그죠? 그 다음에 포인트 민법 객관식 문제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줄여서 이제 포객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이게 거의 한 1400페이지가량 돼요. 이 포인트 객관식에는 변리사 민법 기출문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각종 민법 시험 문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 정도 공부해야지. 그죠? 그런데 이제, 자, 처음부터 제가 객관식을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것 붙잡고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거는 못 봅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제가 포인트 민법 OX 지문집이라고 있고, 이 OX 지문집은 그러니까 문제 원형으로 놔둔 게 아니라 다 지문으로 쪼개놨고요. 대부분.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 6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강의랑 병행할 때는 이걸 병행합니다. 그래서 이 OX 지문집은 얇아야 한 600페이지 정도 돼요. 그죠? 나가서 이 정도는 충분히 처음에 가면서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해놔야, 이걸 미리 해놔야 나중에 8월 달에 가서 이 두꺼운 객관식 문제 잡았을 때 부담이 없어요. 이거 해낼 수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OX 지문집은 그냥 딱 두 가지 기출문제만 넣었어요. 변리사하고 변호사 기출문제만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변리사 시험이지만 어렵게 나오면 이제 그 커트 70 찍은 해가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민법 시험이 변호사 민법 시험 객관식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커트라인 쭉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시험을 붙으려면 뭐 저 커트라인 76점 나왔다고 저 딱 맞겠다 그러면 떨어져요. 그래서 좀 높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호사 시험 기출까지는 좀 봐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그 기출 문제만 600페이지 정도로 짧게 만들어놨는데, 요건 기본 강의 때부터 같이 가지고 가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할 때 처음에 이론 설명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를 한번 정독을 하시고 읽어봐야 돼요. 그죠? 스스로. 그 다음에 그 진도 나간 부분에 OX 지문집까지 풀어오시면 이제 2교시에서 그 전날 OX 지문집 한 20-30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고 또 이제 여러분들 또 집에 와서 복습하고 또 이제 OX 문제 풀어. 이런 식으로 기본 강의 할 때부터 OX 지문집을 객관식을 병행을 하자. 그래야 나중에 문제집, 객관식 문제집 8월에 잡았을 때, 이건 뭐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다. 그냥 이제 기본서만 보다가 8월 가갖고 객관식 좀 봐볼까? 이러지 말고, 그럼 좀 늦는다.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1차는 객관식인데 객관식 문제 연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밑에는 뭐 객관식 풀이를 같이 하면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뭐 써드린 거고 이제 넘어가시면 3쪽에 가보실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진입하면 그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처럼 일단 강의를 먼저 수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진도 나간 부분 기본서 정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OX 지문지까지 풀이를 맞춰와야 그게 이제 그 하루의 복습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을 그냥 계속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가서 이제 3번 조문의 중요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이제 잘 들어두세요. 우리 아까 이제 민법에 할 때 아까 판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조문, 판례, 이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민법 규정이 이게 대표적인 조문이 되겠죠, 그죠? 민법 조문만 해도 꽤 많아요. 그래서 766조까지. 원래 이제 민법은 1008조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죽법은 시험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제3법인 1조부터 766조까지만 이제 배워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민법 조문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판례라는 게 있는데, 이 판례가 뭐냐?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민법 조문이 다른 조문에 비해서 조문의 양도 많고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복잡한 사이의 모든 민사 문제를 조문만 갖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문은 있는데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이런 걸 이제 판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은 뭐냐면, 우리 교수님들, 대학교 교수님들 있잖아요. 민법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민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어디냐? 이분들은 우리나라 조문이 어떻게 돼 있고 판례가 뭐가 있고 이런 거 다 아시고, 근데 우리나라 조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 판례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좀 잘못된 판례 같으니까 좀 바꿔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보자. 이런 거를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잖아요, 그죠? 더 윗단계에서, 그죠? 그래서 이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견해 대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해결하자 그러시고, B 교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해결하자 그러시고, 그죠? 이런 이론들이 막 나와야 결국 옳은 방향으로 판례가 생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견해 대립이라는 형태로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출제자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론 문제 출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정답이 없어요. 우리 객관식인데. 논술형이면 뭐 견해 대립해갖고 쓰면 되는데, 객관식에서 이 교수님은 이 얘기하고 저 교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답이 없잖아. 그러면 이론 문제 출제돼야 안 돼요? 어려워요. 이론 문제가 출제되기는. 그러니까 이론 문제는 많이 나와봐야 10%, 5% 미만. 그 다음에 판례 출제되는 거 보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문제에 거의 대부분 써 있어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 그래서 판례가 우리 시험 문제 푸는데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판례죠. 그래서 출제 비중을 보면 판례가 가장 높습니다. 거의 한 7, 80% 이상의 판례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한 뭐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이제 조문이 출제가 되죠, 그죠? 자연과학 뭐 이런 게 많아갖고 퍼센트 타도하면 100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출제 비중을 보면 판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조문이고, 그 다음 이제 이론이다. 이론은 뭐 좀 많이 안 나온다, 그죠? 견해 대립 같은 거.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가 가장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험생 여러분들도 판례를 가장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판례가 어디서 나와요? 조문에서 나옵니다. 조문에서. 조문이 비어있다 그러면 판례가 나오고, 조문이 있는데 불명확하다 그러면 판례가 나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조문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간과를 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설명회에 앉아있을 때까지는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수험생이 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 딱 1년 안에 이 모든 걸 끝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 9월 달에 진입해갖고 뭐 5개월 만에 1차 합격했다 있는데 매우 특이한 케이스고, 예. 솔직히 이 수험 기간이 1년이 주어지는데 1차 합격 커트라인을 훌쩍 넘겨서 한 80점 정도 맞을 때까지 공부하려면 그 공부해야 되는 양은 1년 안에 안 끝나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1년 안에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그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변리사 진입하시는 분들 다 공부 좀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예. 3월에 진입했다. 아, 나 1년 남았다. 뭐 시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수험생이 되자마자 우리는 시간 부족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자, 조문이 중요하다. 잘 알아. 조문도 봐야 된다는 알면서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판례가 나오니까 판례를 많이 봐야지. 그러면 조문에 소홀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결국 시험장 가갖고 조문 문제 틀리고 떨어져 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3번. 조문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밑줄 보시면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의 순서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래 밑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결국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된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추니까 결국 이제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올해 조문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시험 경향이 뭐가 많이 나오느냐는 작년에 이제 최신 판례 무지하게 나왔었고, 올해 이제 조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경향이 바뀌는데 우리는 어떠한 경향으로 출제되더라도 어느 일정 점수를 맞을 정도로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을 대하는 자세다. 그래서 굵은 글씨 해놨죠? 보세요.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볼 때나 조문이 나오면 조문집을 열고 반드시 열고 찾아서 확인하셔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 밑줄 나오듯이 조문만 봐도 그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아니면 관련 판례, 기출지문 이런 게 막 떠올라야 돼. 조문 하나 읽으면서도. 그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이라. 그죠? 이런 걸 이제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겠어요? 한 3회독 정도 돼야 비로소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밑줄 보시면, 조문과 판례,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조문만 읽어도 막 기출문제 떠오르고 관련 판례 떠오르고 막 이렇게 된다.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습관을 잘 잡았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문을 읽겠지만, 그죠? 처음에는 그냥 조문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국어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중 되면 조문만 봐도 막 기출문제 떠오르고 막 판례 떠오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만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굵은 글씨,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도 이 당장은 성공이다.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이나 뭐 할 때나 조문집은 그냥 민법 공부한다 그러면 옆에 조문집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시로 봐줘야 되고요. 그죠? 농담 삼아서 저기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저 앞에 이제 맥주집 하나 있는데, 저게 재작년에 막 여름에 막 공사해서 맥주집 하나 생겼는데 수험생들이 막 뜨거운 여름에 막 공사하고 있으니까 저기 힐끔힐끔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저거 뭐 완성되면 나중에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러 가라. 대신 조문집 들고 가라 그랬어요. 농담 아니라 진짜. 그죠?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가갖고 조문집 보면서 조문 이거 내가 오늘 정리했다 그러고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그죠? 심지어는 뭐 화장실 갔다 올 때도 조문집 들고 다니고. 그죠? 밥 먹을 때도 옆에 조문집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 이런 습관을 잘 잡아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조문 못 봐요, 얘가. 막판 돼갖고 이 막판 돼가지고 이때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보는데 막판 되면 시간이 없어서 조문집 못 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해요. 시간 부족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3월달부터 딱 습관 딱 잡아가지고 조문집은 그냥 항상 내 친구. 그죠? 어딜 가든 들고 다니는 그런 정도 습관을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나중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해두시면. 잘만 해두시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조문을 열심히 보시다 그냥 됐고. 그 다음 이제 4번 교재의 선택은, 우리 그 교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교수님들의 저서, 그냥 교과서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수험서. 이 교과서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저술하신
책이고, 수험서는 저처럼 이제 수험가에 있는 강사들이 이제 쓴 책이에요. 그죠? 그런데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수험을 볼 때는 안 보시는 게 맞겠다. 왜냐? 여러분, 제가 아까 포인트 민법 980페이지라고 그랬죠. 그죠? 이 교과서 제일 얇은 게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2000페이지가 넘어요. 그죠? 2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냥 뭐 분량도 그냥 2000페이지가, 이거 1년 동안 이렇게 3회 독하고 해야 되는데 2000페이지짜리 책을 잡는다 그러면 저거 민법 한 권 보는데 1년이 다 가버립니다. 그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 이론에, 견해 대립에. 그래서 요 2000페이지짜리 교과서를 보면 견해 대립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물론 학술적으로는 이 수험서하고 교과서가 상대가 안 되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교수님의 교과서가 학술적으로 훌륭하죠. 그죠? 하지만 수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거 함부로 잡으시면 안 되고 수험서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 그죠? 되셨죠? 오로지 수험을 위해서 좀 시험에 잘 나오는 조문 판례 위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교재 선택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5번. 요거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복습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좋아하는 말인데,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도 한자에 약하던데, 이게 학습이 배우락 익힐습이에요. 자, 이 둘, 배우락 익힐습 중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익힐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학습에서 배우락보다 익힐습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우리 민법 강의를 들을 때는 예습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습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일단 강의부터 듣고 대신 복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즉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라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가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께 돼요. 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뭐 복습 열심히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시작할 때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진도 안 밀리고 반드시 복습을 해내겠다 이러고 마음을 먹지만 실제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우수수수 진도 밀려요. 종합반 같은 것도 해보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 종합반 딱 가시면 민법하고 자구하고 한 과목 붙인다 그랬죠? 그럼 민법도 강의 들어야 되고 특허법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과목 강의 들으면 하루 종일 강의 들으면 시간 다 날아갑니다. 복습할 시간 없어요. 이거 그 진도 나간 거 제대로 복습해내시는 분들은 진짜 독하신 분들이야. 매일매일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죠? 그거 이제 여러분 나중에 실행에 옮겨보시면 항상 말은 쉽지만 실행에 옮겨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거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진도가 밀리잖아요. 여기선 티가 별로 안 나요.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죠? 어디서 티가 나냐? 여기서 티가 나요. 여기서. 자, 요 얘기도 들어요. 자, 아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가면은 요 3월에서 10월까지 한 7개월 동안 3회독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 5개월, 뭐 단순 계산하면 5개월이 나오는데 사실은 5개월보다 좀 적어야 4개월 반 정도 나오거든요. 요 4개월 반 정도 나오는데 요걸 마무리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강의를 이제 많이 듣지만, 긴 강의를 이렇게 듣지만 이때부터는 강의도 거의 없고 특강 형식으로 짧은 강의, 뭐 최신 판례 강의다, 뭐 조문 강의다, 뭐 이런 식으로 짧은 강의만 들어가고 이때는 강의 부담을 확 줄어들여요. 대신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달려야 돼요. 이때까지 강의 들어서 열심히 준비해놓고 여기 승부는 여기서 납니다. 승부는. 이때 이 마무리 과정에서 이 4개월 반밖에 안 되지만 이때까지 3회독 했다 그랬잖아요. 최소한 3, 4회독 이상이 여기서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 7회독 정도가 나와야 그래야 비로소 합격권에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4개월 반에 전 과목을 3회독 해야 된다? 예컨대? 그러면 한 달 반 만에 전 과목을 1회독씩 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여기서 3, 4회독 못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력이 이렇게 늘지 않아요. 절대로. 시간이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느는 것 같다가 이 마무리 단계에서 확 늡니다. 이해가시죠? 이때까지는 뭐예요? 이걸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안 보내잖아요? 이게 못 올라갑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되지. 그러면 결국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시험장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붙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주세요. 여기서 지금 잘못하면 어디서 티가 난다? 여기선 티가 안 나요. 모의고사 봐도 대부분 점수 비슷하니까. 근데 여기서 확 벌어집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매일매일 진도를 밀리지 않고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다. 그죠? 각오를 다시 한번 좀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 6번에 이제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 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뭐, 기본 강의 때나 중급 강의 때 맨날 그리는 그림인데 24년 시험, 23년 시험, 22년 시험, 21년 시험, 20년 시험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24년에 나왔는데 전에도 안 나왔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고 여기도 딱 고해만 나오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뭐예요? 매년 나오는데 매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중심을 두겠어? 당연히 이 부분을 열심히 해야지. 그죠? 그죠? 당연히 이 부분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안감,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이 불안감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수험생이 되면, 수험생이 되기 전까지 수험생이 되기 전까지는 없던 불안감이 막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냐. 그죠?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거 맞춰야지. 이거 맞춰야지. 이렇게. 이거 맞춰야지. 이렇게. 그러면 공부 범위가 이만큼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만큼 하겠다고 하다 보면 나중에 1년이 지났을 때 이거 몇 번 받겠어요? 많이 봐요, 3번.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몰라요. 내가 6회독, 7회독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만큼 공부를 늘려 하다 보면 결국 여기서 빵꾸가 나요. 이런 거 쫓아다니다가 여기서 빵꾸가 펑펑 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들이 어쩔 수 없어요. 수험생이 되면 좀 약자가 돼요. 불안하니까,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쫓아가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자, 민법에서 양을 늘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민법에서만 늘려요? 다른 과목 가서 또 늘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과목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불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안 되거든. 이걸 한 6번, 7번 봐갖고 완전히 자기 걸로 그냥 딱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그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리고 지적 호기심도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막, 경우의 수가 이렇게 딱딱 나뉘고, 여기는 조문 있고, 여기는 판례 있는데, 여기는 판례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이거 궁금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판례 없는 부분은 안 나와, 시험 문제가. 내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면 있는 조문, 있는 판례만 잘 알면 되는데, 자꾸 지적 호기심이 생기니까 깊이 들어가고 파고, 그죠? 막 교재에도 없는 판례 같은 거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막 시간 버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이쪽 읽어보면 공부할 분량이 조절되어 있고 기본기가 절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래 밑줄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민법은 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20년, 30년 민법을 연구하신 분들도 이게 뭐 민법 받아갔다 뭐 이러시는데, 그죠? 그래서 또한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불안감에 이런 지문들까지 모두 커버를 한답시고 내가 보는 교재에 빠져있는 판례 있는지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지 않은지 불안해하면서 세계도 없는 판례를 찾아가면서 공부량을 막 늘리기 시작하면 이제 불합격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좀 가혹한 말이지만 자꾸 이쪽을 질문하시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이거 아냐? 이거나 좀 알고 이런 거 찾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의 양은 함부로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학은 특히 이제 있는 조문 판례 이런 걸 잘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 말 중요해요. 남들 우리 시험이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남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험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근데 자꾸 이상한 짓 하다가 그걸 못해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을 잘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야 돼. 그래서 딱 그만큼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들어가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합격해서 나와요. 되셨죠? 그래서 굵은 글씨죠.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들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 되셨죠? 그죠? 뭐 마치면 이제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충 이제 민법 공부 방법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렇게 막 잘못 나가고 그러면 우리 종합반 시스템은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질문하는 거 있으면은 야, 이거 안 나오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좀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강사들이 상담이나 뭐 이런 거 질문 답변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이제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러면 합격은 여기 있는데, 그죠? 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러면 야, 거기 아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그죠?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종합반의 장점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민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그 3월이잖아요. 이제 오늘 3월 3일, 그죠? 내일부터 당장 기본 강의 시작,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변리사 시험 진입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한 건 아니다 그러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험 만만한 시험도 아니고, 한번 들어왔다가 잘못하면 막 3년, 5년, 3년이 뭐야? 5년, 10년 금방 가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각오를 단단히 가지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미 진입 여부가 결정됐다, 나는 할 거다 그랬으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하루, 자, 수험생은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하다? 시간. 내일부터 우리 종합반 이미 지금 거의 100명 모여 있어요. 그래서 3월 4일부터 좀 여기 땅 하고 시작하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진입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셨으면 절대 하루라도 늦춰지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뭐 내일부터 당장 뭐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제 이렇게 설명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또 뭐 얼굴 보면서 실제로 민법을 뭐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